그러니까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마켓 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윤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다시 한번 2,400선을 깨면서 좀 우려가 커졌는데 그렇죠. 어제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이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어제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것이요.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중국 증시는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니케이 지수도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는데 한국 증시로만 이 거래 대금이 실렸고요. 또 여기다가 간밤에 나스닥과 S&P 500까지 올라주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질 수 있다라는 현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지난해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4% 넘게 올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 가까이 19%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론 작년에 나스닥이 20% 후반대 올랐고 이렇게 대부분 다 사실은 좋았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9%,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계속 가면 참 좋은데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건 현재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한국 증시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 않나 그럼요, 있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고객님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국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길 바라고요. 앞서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오늘 새벽 사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가짜 뉴스라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외환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작용할지. 만약에 그 가짜 뉴스라는 얘기만 없었으면은 좀 환율이 더 1,400원, 60원대 후반,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졌는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모닝 체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앞에서 최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시장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CH 2025 앞두고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 이렇게 이제 앞에 헤드를 뽑아봤는데요. 외국인들 어제 SK하이닉스 2,900억, 삼성전자 958억 이렇게 순매수를 좀 했고요. 아침에 이제 또 폭스콘 얘기가 나왔죠. 폭스콘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그게 AI 서버 수요가 폭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국내 이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이유였는데 이게 이제 오늘 폭스콘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추가가 된 셈이 됐습니다. 앞서 어제 주가 급등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117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건데 이게 원래 6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를 더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형 서버 수요가 이렇게 크게 늘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주가에, 반도체 관련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을 좀 해볼 수 있는 뭔가 어떤 계기, 모멘텀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지수가 이렇게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유인데 거꾸로 물론 SK하이닉스가 좀 필두로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해서 따라 올라가 준다고 그러면 지수가 또 2,500, 2,600 또 반등하는 것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이제 젠슨왕 얘기를 아마 제가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젠슨왕이 또 오늘 밤에 있을 기조연설에서 또 AI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게 또 어쨌든 모멘텀으로 현재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젠텍, 랩지노믹스 두 회사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진매트릭스, 오상헬스케어 이 회사들이 사실은 작년 여름 가을쯤 해가지고요. 가을쯤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9월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한 달 가까이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가을에 독감 나오고 또 그때 작년 가을에
이 팬데믹이 아니죠. 코로나가 다시 조금 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들 주가들이 한동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또 이렇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한 어떤 급등세를 좀 시연을 했습니다. 이유는 HMPV라고 하는 이게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한참 읽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독감이랑 비슷한 그런 어떤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현재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행을 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현재 중국에서 유행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코로나처럼 백신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다라는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이 기사를 다루는 내용들이 보면 이거 혹시 또 코로나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우려들이 좀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결국은 사실 독감이랑 유사한 거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사실 공포감을 자아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이렇게 어제 주가들이 많이 왔고요. 또 미국에서도 AI죠,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또 유행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H5N1 이건데 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가 실제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뭉쳐져서 어제 국내에서 이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급등시켰던 좀 그 이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테마들은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오늘 또 반대로 꺾어질 수 있거든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제 올랐으니 오늘 또 이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 출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바로 들어가시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테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한번 보죠. 한국 첨단 소재 최근 한 달 새 346%, 4배가 넘게 올랐고요. 아이윈 플러스 109%, 코위버 89%, 엑스게이트 82%, KCS 75%입니다. 연간으로도 이렇게 오르면 대단한 건데 이게 최근 한 달 새 올랐다니까 폭등이죠. 이게 참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결국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제 관련주로 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CES에서 이제 양자 기술을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 이번 C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이 기술을 별도의 섹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좀 더 홍보도 하고 더 여러 가지 부스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져서 더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 보십시오.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인데요. 주가가 4배가 넘게 올랐던 이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매출이 50억밖에 안 됩니다. 3분기 동안. 그나마 영업 손실이 44억이나 되고요. 거의 뭐 매출과 영업 손실이 비슷한 수준이죠. 아이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매출이 200억, 400억 뭐 이 정도고요. 다 영업 손실입니다. 마지막에 이 KCS 정도만 영업이익이 12억 정도인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반토막 이하로 난 그런, 그러니까 실적은 볼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앞서 IM증권 이용훈 이사도 국내에서 양자 컴퓨팅을 직접 연구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그렇죠, 테마인데 국내 관련주들이 없다라는 점을 일단 한번 잘 감안하시면서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추격 매수 하신다라는 건 더욱더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진단키트와 양자 컴퓨팅 이 최근의 테마, 이 기사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작할 때가 아니라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더욱더 이런 테마주들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 잘 한번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국내 증시, 오늘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를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이 1.2%, 빅테크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 홀로 지수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빅테크 안에서도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날 증시를 견인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1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3.4%의 상승을 보였고요. 테슬라는 장중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날장에서는 서비스업 PMI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58.5였지만 56.8을 기록하는 수치였습니다.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0을 놓고 50 이상으로 가면 이제 확장이고 50 미만이면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의미를 하죠. 미국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조업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에 반대되게끔 서비스업 쪽에서는 지속적인 전월 대비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를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 랠리를 보이면서 연말 동안에 상당히 조용했지만 연초 들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슈 크게 4가지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오전에 진행될 CES의 젠슨한 기조 연설 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해왔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소식, 그리고 어제 함께 확인했던 폭스콘의 실적과 다가오는 16일에 발표될 TSMC의 호실적 전망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폭스콘의 호실적 덕분에 간밤 이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 다가오는 TSMC 또한 긍정적인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TSMC는 올해에도 AI 수요 덕분에 고성장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가운데 올해 매출 또한 26%대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증시의 긍정적인 심리 요인이 되었던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소식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관세를 축소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일단 트럼프 측에서는 즉각 보도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부인의 내용을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그럼에도 증시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관세와 관련돼서 부담감을 느꼈던 기술주나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관세가 축소된다는 전망과 함께 달러가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0.6%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 이렇게 환율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면 환율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월 굉장히 바쁜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뉴욕에서는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이번 한 주 집중해 봐야 된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C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는 쏟아질 것 같은데요. 때문에 여러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이어서 국내 증시 오늘도 미증시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도체 위주로 또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1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6%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9억 달러, 일본 1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도 화장품 수출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상반기에 워낙에 핫했고 하반기 들어서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계속해서 좀 괜찮았다. 이게 이제 작년 화장품주, K-뷰티 관련주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좀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좀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수출이 좀 잘 됐다는 기사들도 나오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 네네. 어떤 포인트 좀 주목하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CS 관련주들이 너무 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쵸. 일단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섹터도 좀 한번 다뤄보자라는 의미로 화장품주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자, 앞서서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12년 만에 수출 물량이 이제 10배로 늘어날 정도로 우리 K-뷰티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약간 의미 있는 국가들의 상황만 좀 약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이제 세 국가 한번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여전히 1등이긴 합니다. 1등이긴 한데 그 매출 우리나라 기준에서 매출 그 수치가 좀 약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중국 수출과 관련돼서 지표를 볼 때 가장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면세점의 매출 규모를 보시면 됩니다. 네. 면세점이 이제 영업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건 거의 100%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따이공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점 그리고 중국 쪽의 화장품 수출이 좀 약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중국 쪽이 화장품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중국 쪽 청년 실업률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한편 분석 보고서에는 중국인들이 그 색조 쪽에서 인당 1년에 7,500원밖에 좀 안 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기초보다도 색조 쪽 이제 화장품들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미국이 이제 수입을 한 화장품 나라들 중에 K 화장품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장품이 1위를 기록을 하는데 가장 좀 상징적인 부분은 전통적으로 화장품의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있는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한 거의 30% 정확하게 29% 정도 수출이 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딱 종목에 나와 있죠. VT 때문에 일본 쪽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T요. 네, 그렇죠. 다이소에서 이제 품절 그 대란을 일으켰던 그 리들샷 관련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던 게 이제 VT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약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네. 내년에 이게 그게 이어지기가 사실 힘든 기저 효과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맞아요.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의 어떤 리포트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결국 작년에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수출이었는데 올해도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고 또 좀 전에 중국 쪽 줄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중국의 경기 부양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하면 최근에 또 수출 이 화장품들이 좋았던 이유가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이 의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있었으니까요. 예, 화장품주 이렇게 일단 전체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관련주들 한번 보죠. 자, 최윤 앵커. 네, 화장품 수출액은 10년 만에 1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대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투자 의견이 어제 새롭게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아모레퍼시픽이 2024년 4분기 매출액이 1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고 영업이익은 800억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향이었는데 북미 쪽에서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판 올리브영, 세포라에서 라네즈와 이니스프리의 전체 좀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 7% 이상의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읽혀졌고요. 어제 주가는 10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의 사실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녀공장 18% 이상 급등세 나왔고 어제 장중한 때는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마녀공장이 한 이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기업 가치를 3,700억 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다시 한번 기대감 나왔고요. 종가는 18% 넘게 급등하면서 18,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좋았습니다. 토니모리도 3% 넘게 상승세 6,58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클리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6% 넘게 상승하면서 18,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장품
화장품주만큼은 가지 못했지만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화장품의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3,95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도 주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과 같은 그런 어떤 강한 어떤 흐름을 올해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네, 보겠습니까? 뭐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화장품계의 TSMC라고 불리우는 한국콜마를 좀 역시 ODM주군요. 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한국콜마, 뭐 코스메카,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이런 ODM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자체 생산하는 중소형 브랜드들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뭐 한국콜마 관련돼서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사실 11월 달에 좀 약간 급락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4분기 실적 이제 지나간 작년의 4분기 실적을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모레죠. 1분기, 2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들을 보면 되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았죠. 4분기에 좀 약간 다운이 됐는데 네. 한국콜마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현지 생산도 많이 합니다만은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선블록, 선케어 분야에서 거의 70% 이상을 마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좀 늦여름도 좀 길었고 더위가 길었기 때문에 선케어 시장이 너무 활성화돼서 3분기까지는 좋았고 기저효과로 4분기 좀 약간 좀 침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전년 대비해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다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3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다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도 우리가 이제 CDMO 같은 데서 생산 캐파를 많이 보는데 화장품도 생산 캐파가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죠. 한국콜마의 올해 이제 생산 캐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작년에는 국내 생산 기준으로 5.3억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6.3억 개로 한 15% 이상 그러게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이 1조 한 2천억 정도를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지금 현재 1공장에 이어서 제2공장도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1억 8천 개에서 3억 개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약간 실적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과거에 좀 약간 우려감이 있었던 CJ 헬스케어 인수 부분이죠. 예. CJ 헬스케어 지금은 이제 HK 이노엔으로 시장에서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HK 이노엔도 사실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콜마 그리고 HK 이노엔 실적이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관심권에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경쟁사로 해야 되죠. 비슷한 회사가 이제 있는데 ODM 쪽에서 이 회사가 작년에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그 부분 비중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콜마 박근혜 이사님 말씀하셨고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 가져갔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전거래일에 보니까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네.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작년부터 매출액도 이제 2023년도보다 이제 또 증가 추이를 보여왔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대폭 다시 이제 2배 정도 이상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에서 계속해서 약간 좀 탈중국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별로 지금 이제 글로벌 리밸런싱을 한 게 지금 좀 어느 정도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이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금 대폭 증가했는데요.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02%대나 성장세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와 멀티 브랜드 숍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도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반으로 해서 성장세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쪽에서는 지금 헤라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에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베트남 쪽에 지금 연이어 진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이제 박 이사님이 중국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 애국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기술력도 증가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K 뷰티의 수출
수출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 규모만 하더라도 한 3조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미국은 아직까지 2조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또 중국 시장을 잡는 것도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에서 2020년도까지 이제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지만 구조 정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프리미엄 화장품인 설화수와 려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을 이제 공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기조를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공략을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부분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한다는 점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쪽에서 인베스터데이 때 어떻게 지금 목표를 세웠냐면 2027년도까지 연간 10%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12%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조 속에서 다시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거래를 일단은 외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온 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9월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국내 주식 순매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한 넉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뭐 가끔씩인데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산 날은 주가가 반드시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역시 개별 종목도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도 역시 수급적인 측면,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어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였는데 이 추이를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잇따라 터진 악재를 불구하고 이 작년 수출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1등 공신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는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고부가 품목 수출이 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 특별법은 특히나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혜 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 이제 뭐 미국, 뭐 일본, 대만, 뭐 유럽,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주어가면서 계속해서 좀 밀고 있는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곽 파트너님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해 오셨는데 포인트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업황이 힘들다 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일단 역대 최고치를 찍어 나가긴 좋았어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범용 반도체 쪽이 워낙 또 커지고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가 가치 쪽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세계적인 기조가 또 탈중국화 여기에 또 그렇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엔 또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는 수출 국가가 미국이라든지 대만, 베트남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예. 좀 차별화된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간다면 지금은 HBM이 이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체가 대만으로 이제 TSMC 쪽에 그 수출을 한 다음에 TSMC 쪽에서 GPU랑 또 HBM을 결합해서 다시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에 수출을 하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만 쪽에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요.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만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에서 무려 119%대나 급증이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베트남 쪽의 수출 비중 역시도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때는 이 자사의 전체 휴대전화의 17%를 중국 쪽 공장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중국의 후이저우 공장 문을 닫게 됐고요. 해외 생산 거점 자체를 베트남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중국으로 가던 메모리 등의 이런 스마트폰 중간재가 이제는 베트남 쪽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러한 또 세계적인 전반적인 그 중국의 반도체 자리 강화 이런 이제 기조와 맞물려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향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향후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도 수출 대상국이 지금 다변화되고 예.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지금 제안된 법안이 계속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8월 달, 11월 달, 12월 달 계속해서 통과 임박했다라는 관련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국정협의체 쪽에서 실무 지금 회동을 할 예정이라서 특히나 이제 여당 쪽인 국민의힘 쪽에서 4가지 중점 의제를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처리 법안이 지금 현재 단연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법안 자체가 계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 52시간 시간제 예. 때문에 지금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모두 사실 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뭐 당론까지 지정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국 네.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지금 뭐 투자나 지원책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속하게 지금 반도체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향후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금 다시 순풍이 불지 않을까라고서 업황 섹터에 대한 훈풍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도체 요 며칠 사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좀 많습니다. 관련주 일단 먼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5가지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이 무게가 큰 SK 하이닉스 주가가 오히려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16만 원대에서 18만 원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던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어제 다시 한번 19만 9,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20만 원대를 뚫어낼 수 있을지 보는 것도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단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어제 시장에서 6% 넘게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TC본더 신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BM 12단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 대표 종목입니다. PSK홀딩스, 테크윙도 어제 시장에서 각각 7% 그리고 6.9%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약간 아쉽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2.7%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앞으로도 주가 함께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바로 좀 가보죠.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을 반도체 쪽에서 생각했어요? 네, 저는 한미 반도체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죠. 네, 전거래일에 SK 하이닉스가 더 크게 올라가긴 그렇긴 했습니다.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에 비하면 한미 반도체 상승률이 조금은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미 반도체 잠깐 이제 매출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한미 반도체가 2021년도까지 매출액 자체가 3천억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AI 랠리 수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20만 원 선 구간대까지 상승세가 나왔거든요. 작년 매출액이 6천억 좀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2천억대 수준의 지금 가이던스가 나온 상황이고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2조를 넘길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치까지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HBM 제조용 TC 본더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 추정치로 봤을 때는 65% 정도인데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이 TC 본더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하나 정밀 기계와 싱가포르 장비 기업인 ASMPT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경쟁자가 치고 올라옴에도 지금 아무래도 TC 본더 강자이기 때문에 차세대 지금 TC 본더 신제품도 계속해서 또 네. 출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냐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그래핀 슈퍼 본딩 헤드를 또 추가를 했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TC 본더의 헤드를 바꾼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딩 헤드가 바뀌면서 생산성이라든지 정밀도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어서 고객사 제품 수율에 있어서도 지대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세대 지금 계속해서 신제품들도 출시하고 있어서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또 잠재 경쟁사들이 워낙 또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네. 지금 현재 나서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하나 정밀 기계와 지금 소송 전에 지금 돌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이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최근에 그 이직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직 금지 소송을 한번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TC 본도 연구원이었던 직원이 2021년도경에 하나 정밀 기계로 옮겨가면서 영업 비밀을 취했다라는 예. 그런 주장이었었는데요. 네네네. 최종적으로는 한미 반도체가 손을 들게 되면서 예. 지난 5월 달에 최종 승소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특허권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에서 지금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TSV라는 이제 열 공정 압착 예. 공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 모듈 4헤드 방식의 TC 본더는 최초로 한미 네. 반도체 쪽에서 지금 생산을 했는데 이 동일 구조를 지금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지금 취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지금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사실 어느 한쪽에는 좀 치명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HBM 장비 시장에서 이 두 네. 제조사 간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그렇죠. 지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 변동성도 같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펀더멘털을 본다면 올해 다시금 주가 반등세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묻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 이사님은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소위 얘기한 쌍끌이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하이닉스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거의 안 알려져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IT 전문 조사 기관이죠.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쪽에서 얼마 전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포스트가 좀 하나 올라왔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성능을 60%로 계속 돌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구 연한이 3년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이제 포스트가 올라왔었는데요. 3년이 지나면은 일단 그 성능이 2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는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네. 어떤 연구 결과 나왔는데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 GPU만 뭐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이 모든 이제 뭐 HBM과 GPU가 이제 코어스라는 패키징으로 꽉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 GPU만 교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제 엔비디아 가속기의 신규 매출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 가속기의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서 하이닉스의 이제 그 HBM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 그다음에 좀 약간 약세로 계속적으로 지목받아왔던 이제 낸드 쪽은 이제 그 기업용 SSD죠. 이 SSD 관련돼서는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작년에 전년 대비해서 2003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네.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봤을 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은 반도체하고 화장품 두 요즘에 아주 핫한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포트와 그에 관련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NK투자증권에서 발간한 SK하이닉스 관련한 리포트고요. 큰 폭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목에 수요 환경 개선 이제 30만 닉스 보려나라고 적었고요. 실제로 목표 주가를 3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목표 주가가 주당 25만 원이었으니까 한 주당 6만 원이나 주가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메모리가 전체적으로 다 좋을 것으로 봤는데요. 먼저 모바일부터 확인해 보면요. 상반기 모바일 수요가 생각보다 호전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는 모바일 수요 같은 경우에 2025년 1분기까지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중국 스마트폰 OEM 업체들에서 이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재고 정책을 가져가기로 선회했습니다. 트럼프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이전보다 재고 수준을 높게 유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죠. 여기에 더해서 중국 내수적으로도 부양책에 이 스마트폰이 포함이 되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모바일 수요는 생각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HBM 관련한 전망은 뒷장에서 살펴보시죠. 오는 2025년에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모델은 다수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챗GPT 5.0 그리고 제미나이 2.0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 외에도 전 세계 400개 넘는 LLM 프로젝트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에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죠. TSMC가 요구하고 있는 물량이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는 현재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의 경쟁자들을 살펴봤을 때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20에서 30% 정도밖에 점유율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가장 짙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같이 경쟁사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TSMC 측이 요구하고 있는 물량이 기존 대비 2배나 많아졌다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올해도 HBM 사업에서 고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죠. 지난 2024년 SK하이닉스가 HBM에서만 만들어낸 수익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올해 HBM에서 나올 수익은 15조 원, 2배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수요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기존의 메모리 가격 저점, 변동률 저점을 2분기에서 1분기로 3개월이나 앞당긴 BNK 투자증권, 또 여기에 따라 2025년 영업이익도 약 23%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31만 원으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이 큰 폭으로 나온 종목인데요. 바로 코웨이입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주주의 기다림에 주주 환원으로 화답하다라고 제목에 적었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서 2024년 주주 환원을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기 배당도 포기했었죠. 주주에게 돌려주는 환원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는데 유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율을 2배 상향한다고 발표했죠. 기존 20%에서 40%까지 환원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따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로 화답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화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코웨이가 전날 발표한 주주 환원 규모를 확인해 보면 연결 당기순이익이 40%입니다. 기존 환원율 20% 대비해서 2배 늘어난 수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6%도 전량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유지되는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올해 배당금은 주당 2,800원이 전망되고요. 여기에 따른 배당 수익률은 4.3%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코웨이의 주가는 약 3번 디레이팅 됐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디레이팅 됐던 것은 2017년쯤이었습니다. 잇따라 대주주가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한 차례 PE가 낮아졌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배당 축소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에도 큰 폭의 디레이팅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세 번째 디레이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배당을 축소했을 때 PE가 20%나 하락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번 목표 PE는 10%로 보수적인 할증치를 제시했고요. 여기에 따른 목표 주가가 11만 원 제시됐었는데 종가가 6만 4천 원 수준에서 끝났던 점을 미뤄볼 때 90% 가까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나머지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AI 서버 주요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협력업체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급등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조정 이후에 다시 지수 저항대인 2,500포인트 근처에서 전일 마감을 했는데 돌파하면 시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부딪히고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업종과 테마로는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정치 안정화 이후엔 4차 산업과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주도주로 움직임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주를 비롯해 로봇주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가 시장 주도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폭스콘 실적 영향으로 다시 AI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4차 산업 테마주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 중국의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인체 메타운 뉴 모바이러스 환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증상이 코로나와 비슷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진단키트 쪽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고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드론 관련주인데 양자컴퓨터 핵심 기술인 리튬 리오베이트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움직임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급등 이후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 공략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시 49분 넘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최우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미국장 좋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기본 분위기는 좀 작년에 연말 이런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벤트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게 CS 2025 다음 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자, 두 분 오늘 어떻게 탑3 좀 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 기대감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쨌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설정한 만큼 대규모 부양 정책은 추가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이제 말에 신년사를 통해서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금융 정책
정책 중심으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좀 출범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의 과도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 촉진 정책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작년에 이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품목이 또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주 굉장히 강했는데 추가적인 랠리를 보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부양과 관련해서 또 화장품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12월 FOMC 의사록이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충분히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 중이기 때문에 의사록 확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이슈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이슈가 바로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의사록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지 매파적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금 관련된 이슈인데 현재 국내 증시 하방 경직성 기대감은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근데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체크할 게 시장의 펀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한 300억 정도가 이탈이 됐고 미국의 S&P 500 펀드로는 자금 쏠림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거든요.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고점 부담을 일부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 전환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전환은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 여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도 같은 시간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할 이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록 그리고 관련된 또 자금 흐름까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주가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완전 나락으로 갔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지만 트럼프는 그게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거다. 태양광을 해서 산을 다 깎아먹고 풍력을 해서 다 바다의 생물들을 다 죽이고 이런 어떤 그 완전 그 자기의 적, 오히려 석유, 석탄이 뭐 이 환경에 의해서 뭐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도 지금 거의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주들은 거의 추풍 낙엽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유가도 오르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야 대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대체 에너지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싸면 굳이 힘들게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가의 안정과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그런 지금 목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 나락으로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태양광 풍력 시장은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때문에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이번 연도 1일부터 50%로 2배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우선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EMB, SDN 이렇게 태양광 업체들 밸류체인이 모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을 가려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경동나비엔의 역사적인 10만 원 등극입니다. 정확하게 종가가 딱 100원, 500원도 아닌 딱 1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6자리를 최초로 등극을 했죠. 마치 달에 최초로 탐사를 한 암스트롱의 발자국처럼. 경동나비엔 계속 얘기 드렸는데 보일러 댁의 아버님 놔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이미 가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북미 콘덴싱 온수기, 순간 가스 온수기 시장 1위며 북미는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태양광 풍력을 싫어하고 석탄, 석유, 가스를 개발한다. 바로
가스 온수기 시장 1위 기업이 경동나비엔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제도적인 아무런 어떤 지금 침해를 받지 않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트럼프 성향상 화석 연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경동나비엔의 북미 사업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만 원이 새로운 출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중국 HMPV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주 초강세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아요. 상해 심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거든요. 중국 질병관리센터가 최근 HMPV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4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의 양성 판정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감추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랩지노믹스,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재무적으로는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의 급등락 조심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질병이 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구 환신 정책이라던가 보조금 확대, 지금 이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얘기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인가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주가 간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 역시 이제 중국 반사이익 관련된 부분이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분 말씀 좀 들었고요. 현재 5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앵커. 네, 오늘 한국 증시 출발 예상치 결과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강세 탄력을 보여온 코스피 예상치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00선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스닥은 0.4% 넘게 상승세 720선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다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2.8% 넘게 상승하면서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상승세 56,600원대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 LG엔솔 보합권, 삼바 보합권입니다. 94만 9천 원대. 현대차는 오늘도 약간 빠지네요. 0.2% 약보합권 21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랑 시장 흐름 비슷합니다. 기아는 강보합권 10만 600원대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어제 시장에서 2% 넘게 강세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1% 가까운 추가 상승 시도합니다. 86,100원대, 네이버는 0.7%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코스닥의 주인공은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와 오늘 다른 점이요. 코스닥 내에서는 관망이 조금은 짙게 나타난다라는 점인데요. 에코프로 BM 0.09% 약보합권 11만 6,900원대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0.6% 넘게 상승세 6만 4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종가 부근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대. 알테오제는 어제 좋은 장에서도 사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 넘게 하락세 31만 2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혼조 출발 예상되네요. 예상치 결과 듣고 왔습니다. 예, 1월 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방금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오늘도 지수는 긍정적이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동시효과 내용 나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HBM 관련주들 또 소부장주들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주는 오늘은 좀 종목에 따라 좀 혼조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습니다. 코스피가 동시효과보다 더 강하게 떴습니다. 현재 1%, 1.09% 상승하면서 2,515선까지 지금 단숨에 달렸고요. 코스닥 0.3% 올라서 720선 현재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좀 혼조세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 지수가 특히 코스피는 동시효과도 더 올라서요. 실제 이제 시가총액 중심주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또 역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앵커 전해 주십시오. 네, 1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증시 아주 기분 좋게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다시피요. 주가가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1% 상승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선이죠. 2,500선을 오늘 뚫어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시장의 저점은 2,50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2,500선이 서서히 깨지면서 2,400선이 사실상의 저점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2,500선을 뚫어내면서 완전히 안착을 했고요. 2,518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장에서 0.4%의 강보합권 721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코스피 200이 1.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6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가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강한 현재 장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SK하이닉스가 9% 넘게 뛰면서 전체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분위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SK하이닉스 2.6% 넘게 추가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16만 원대에서 18만 원대라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고요. 어제 18만 원대를 뚫어냈고 19만 원대를 완전히 뚫어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20만 원대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과 함께 오늘 이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가깝게 상승을 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일선 차트 보시면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0.6% 넘게 상승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게 강세 탄력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오랜만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깝게 상승세. 특히나 간밤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보편 관세가 선별적으로 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완성자 쪽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대차 1% 가깝게 상승세. 간밤에 이런 뉴스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보편 관세가 모두 다 부과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부과되게 되면요. 한국의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보편 관세가 10% 부과하게 되면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아는 강보합권, 셀트리온 강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깝게 상승. 오늘 또 네이버가 다시 한번 뜹니다.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쪽으로 계속해서 거래대금 실리는 모습 오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알테오젠 강보합권, 에코프로 BM 0.6% 상승세, 에코프로 강보합권. 오늘 시장에서도 코스닥의 주인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보시다시피 5%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요. 로봇주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반도체 로봇 쪽은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 휴젤 0.7% 상승세, 리가캠바이오가 강보합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최 앵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조선주 어제 조금 주춤했죠. 오늘 조선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주 앞서 말씀하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괜찮고요. 2차 전지주도 뭐 괜찮습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계속 1.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가장 대장주지만 가장 강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방산주도 오늘 강합니다. 현대 로템이 오늘 5%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좀 주춤했던 조선 방산 다시 좀 오늘 분위기가 좀 좋고, 그다음에 여전히 강한 그런 테마주들도 역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네, 국내 증시의 최근 반등은 뭐 저점 매수에 의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주가 강세를 연속적으로 좀 보이다 보니까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내 IT 대형주의 추가 상승 기대감 충분히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 3, 4거래일 정도 연속적인 상승을 하다 보니까 눌림 이후에 재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적인 매수를 하실 분들은 눌림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라든지 뭐 추가 매수에 나서셔도 또 늦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 증시가 하단은 확실히 이제 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상단이 뭐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수가 상승해도 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에 재상승 약간 좀 지루한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매수에 천천히 나서셔도 늦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 선물 수급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단 선물 부분에서는 플러스가 찍힙니다. 외국인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800억 정도 순매수로 출발한 부분도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보시고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 전환 기대감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강세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제약주 1.8%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 정도 강세. 다음 주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 참여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계 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한온시스템 4% 정도 상승,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부진했다가 좀 저점 매수 들어오고요. 두산 로보틱스 2.6% 강세, 로봇주도 삼성전자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슈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송 장비 업종도 이제 강세입니다. 뭐 현대 로템 같은 방산주도 일단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좀 못 올라온 섹터가 완성차 업체인 것 같아요. 현대차나 기아인데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주주하는 정책 기대감,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채산성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 저점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대형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일단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신규적인 매수 접근으로 본다면 기술적인 부담이 발생한 하이닉스보다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조금 더 우위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보면 이제 150만 주 정도 매수하다가 한 100만 주 정도로 매수를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자사주 매입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다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이제 뭔가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그게 작년에 뭐 사실은 1년 내내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반신반의하고 있던 것들이 좀 연초 들어서는 좀 반신반의가 이제 가셔지고 확실하게 이제 주도권을 SK하이닉스가 좀 쥐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심수연 의원님 개장 출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다우는 마이너스, S&P 500은 보합. 근데 나스닥이 1.24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4로 가장 압도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겁니다.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높은 1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이 가장 강한 거죠. 우리나라는 엔비디아가 열심히 가도 못 따라가죠.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를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한다고 지금 난리를 쳐봐야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다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0.45로 압도적으로 올랐고요. ASML이 7.58, 그다음에 테라다인이 7.20입니다. 테라다인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 갖고 있는 로봇주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것이고 ASML은 세계 최고의 노광 장비 회사죠. 그러니까 장부소 중에 장비가 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이 SK하이닉스랑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이름을 가렸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일란성 쌍둥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개월 선에서 반등이 시작하니까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리드해요. 3등이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등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끄는 대장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끕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광장비 1등인 ASML이 올랐고 그 바로 뒤에는 KLA가 세 번째, 지금 6번째, 5번째는 TSM이라고 엊그저께 경기도랑 지금 협약 맺은 그 회사죠. 증착장비 회사, 네덜란드 회사고 ASML은 노광장비고 ASM은 증착장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4대 업체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죠. 우리나라는 그냥 다 전공정 장비 그리고 대부분 증착 장비가 1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광이나 식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잡고 있거든요. 식각은 램리서치가 잡고 있고 노광은 ASML이 다 잡고 있어서 그나마 점유율 조금 뭐 1%라도 얻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SK하이닉스 향이라고 했고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 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강한 거예요. 20개월선 위에서 반등을 하는데 원익 IPS는 저 20개월선 밑에서 반등을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죠. 이게 원익 IPS고. 그리고 이제 부품 소재는 약해요. 자, 원익 QNC, 그다음에 KNJ, TCK 이런 것들이 부품입니다.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링 만드는 업체들이죠. 그다음에 소재는 아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한솔 케미칼 이런 용액이나 이런 소재들 만드는 업체들 있죠. 완전히 내리 꽂아가지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려면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가장 높은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20개월 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금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그렇죠?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아까 말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까지가 20개월선 근처에서 반등하는 애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0개월선 밑이니까 더 약하겠죠. 20개월선 위인 거는 딱 3개예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100 이상을 가게 되면은 20개월 선에서 반등이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어저께 홍하이 프리시전이죠. 이 지금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의 모회사인 홍하이 프리시전이 이미 2024년도부터 로켓볼을 쏘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실적까지 좋게 나왔죠. 이게 결국 최대 협력사인 엔비디아로 미친 것이고 엔비디아의 이 장비를 다 납품하는 식각 장비, 램리서치, 노광 장비, ASML 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식각 노광이 없으니 증착 장비가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SK 하이닉스 향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강하니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삼성전자 원익 IPS 향이 아닌 라인이 아닌 이 SK 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향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긴 더 중요합니다. 연예계에서 뭐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하죠. 주식시장은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라인 한 번 잘못하면 빙벽에서 미끄러져서 저 아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만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종목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신의원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9시 14분, 15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어떤 섹터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지 최훈 앵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수도 잘 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장 크게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것은 유리 기판입니다. 이번 주에 시장의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CES 2025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터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후발주자로 유리 기판 쪽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
레벨의 발효를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 쪽에 다시 한번 힘쓰고 있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순환매 격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쪽은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선두주자로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단 기업들 함께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요. 소부장 쪽이 오늘 특히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섹터입니다. 엔터인데요. JYP 엔터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연이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국의 게임사들에게 판호를 발급한 바 있는데 엔터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연이어서 엔터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더불어서 중국 쪽에 문이 열린다라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수급별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코스피의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94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700억 원 넘게 코스피 안에서 덜어가고 있고 어제와 또 다른 점은요. 기관이 280억 원 넘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만 나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도 어제랑 비슷하네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폭은 그리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피 업종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지수가 또 잘 가고 있는 만큼 업종 자체가 빨간불을 켜내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단 한 가지인데요. 보험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오늘 0.5% 넘게 상승세, 의약품 2% 넘게 상승세, 화학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잘 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이 1.2% 넘게 상승세, 상승 쪽이 좀 약한 쪽이 의료 정밀입니다. 진단키트 쪽에서 오늘 시장에서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의료 정밀 쪽은 약간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업종별 등락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하락하는 업종이 한 가지 더 많습니다. 비금속, 음식료, 담배 쪽인데 다만 하락하는 폭이 크지는 않고요. 인터넷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상승세, 기타 서비스업이 1.7%, 방송 서비스 쪽이 1.2% 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부품 쪽도 0.6% 넘게 상승세, 상승하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서도 상승폭도 꽤나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의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평화산업 13%, 일신석재 7%, HJ중공업 7%, 코웨이 7%, 현대로템까지 6.8%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오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엔터 쪽 그리고 방산주 쪽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하나오션 6.3% 넘게 상승 현재 가지고 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상한가, 한국첨단소재 22%, KR 시스템이 21%, HB테크놀로지 19%, YC캡 17% 넘게 상승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리기파 쪽이 코스닥 내에서도 강력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지금 SK하이닉스는 약세로 좀 돌아섰고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이지만 어쨌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어쨌든 1%가 넘게 오르니까 코스피에서 이미 바이오주들 괜찮죠. 예, 조선주 아까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동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두 분들 또 어떻게 특징들을 좀 보고 계신지 또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오 팀장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JYP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엔터주가 오늘 다 강세긴 한데 JYP 엔터가 가장 강합니다. 역시 실적 기대감이겠죠. 4분기 영업이익 한 420억 정도 시장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 본격화되니까 실적 컨센서스 종목별 변화들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린 대비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게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무조건적인 뭐 비용으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이고 기존의 고연차 아티스트들의 성과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실적,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20일에 이제 신인 보이그룹의 데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에서 데뷔하는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성과에 따라서 JYP 엔터의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가시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고점인 8만 원대 트라이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주 중에 클로봇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장 초반 상승을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고점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클로봇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능형 로봇 서비스와 로봇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CES 2025가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로봇 관련된 다양한 기술이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CES 2025 시작 직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중심으로 해서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소화된 이후 눌림을 이용해서 신규적인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포트를 구성할 때 한 종목 정도는 꼭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신주 중에서 LG U+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주가 굉장히 강했다가 지난달에 이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LG U+도 상승폭을 거의 다 줄인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양호한 이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저금리 기조가 어쨌든 연말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이전 대비 많이 안정이 됐고요. LG U+는 내부적으로 AI 에이전트 추진 그룹을 신설했는데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통신 3사의 AI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어주의 매력뿐만 아니라 성장주의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는 게 이제 통신주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역시 기술적인 매력은 LG U+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통신주를 산다라고 한다면 LG U+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주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입니다. 언제든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여전히 기술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많이 하향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이전 대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2차전지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실제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철강주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라서 또 철강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낙폭과대 2차전지주 그리고 중국 부양 수혜주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니까 역시 추가적인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통신, 2차전지. 통신과 2차전지는 뭐 작년 내내 뭐 안 좋았으니까 지금 사실은 뭐 바닥권이다라는 분의 인식.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오르고 있고요. 통신주도 작년에 좀 좋았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다시 좀 부각이 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 의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제가 쾌걸조로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날 특징주 올라오는 거 사면 바로 물린다고 말씀드려서 반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조선주 떨어질 때 샀어야 지금 폭등하는데 또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오션 10% 가까이 오르는데. 그렇죠? 반대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르면 오릅니다. 우리나라 실적의 조건 말건.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리게팅 컴퓨팅이랑 지금 디에이브 퀀텀 다시 지금 또 발동 걸렸죠.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그러니까 한국 첨단 소재가 복귀하니까 아톤이 빠지죠. 한국 첨단 소재 어제 거래 정지당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아톤이 강세를 띠다가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가 복귀하면 여우는 쪼그라들겠죠. 한국 첨단 소재 복귀하자마자 이제 25%가량 오르니까 아톤이 바로 빠집니다. 왜냐면 어제 한국 첨단 소재가 거래 정지니까 아톤을 대타로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한국 첨단 소재가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니까 한국 첨단 소재로 다시 다 갔죠.
한국 첨단 소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장이고 지금 미국의 D-Wave 퀀텀이랑 리게티 컴퓨팅 이게 가면 끝날 때까지 흐름이 끝날 때까지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 중에 그 지금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위였고 ASML이 2위였고 테라다인이 3위였죠. 테라다인이 반도체 장비주여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종목의 구성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의 나침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협동로봇 시장 전 세계 점유율 1위이자 협동로봇의 컨셉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HD 현대삼호중공업의 전남 영암 조선소에 가서 CEO가 직접 시찰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테라다인이 어제 7.20 급등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해 있어서 장비주로 급등한 것도 있지만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의 이 실적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로봇주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협동 로봇에서는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가 비중이 1위지만 매출이 1위지만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이 저기보다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뉴로메커보다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 청소용 로봇이 위주인 에브리봇, 산업용 로봇 LG전자랑 같이 협업을 예전 자회사죠. 로보스타 이런 것들은 후발로 미루셔야 됩니다. 로봇자 들어갔다고 다 같은 로봇주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진짜로. 절대 가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로 로봇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2개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랑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LIG 넥스원 어떤 걸 해야겠어요 지금. 현대차를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현대차는 지금 자동차 산업에 지금 이 부진 때문에 로봇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어도 클로봇만 올라요.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그 경호처 앞에 놔뒀잖아요. 경호처 하도 들어서 거긴 경호처가 아니라 그 마러라고 리조트 거기에 지금 로봇계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클로봇이거든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부진해서. 근데 LIG 넥슨은 방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스트 로보틱스도 좋고 방산이 좋아서 지금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LIG 넥슨 2등주가 이 로봇의 힘을 얻고 1등으로 올라설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주들이 테라다인을 믿고 계속 가는 거는 확실한데 이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일본의 히타치 계속 얘기 드렸죠. 일본의 히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계속 가는 겁니다. 히타치와 현대일렉트릭 보시면서 이 전선주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오현진 팀장님께 오늘 시장의 포인트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준의 수급순환매가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한 주를 잡아봤는데요.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 트럼프 2기 출범, 불안 요인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반등할 수가 있고요. 시장의 투심이 개선되는 시기에는 이제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주 뚜렷한 호재 없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평소에 진짜 관심 없는 섹터가 이제 화학주, 철강주 정말 관심 없는 섹터인데 중국 부양 그리고 낙폭과대 모멘텀에 의해서 이런 섹터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 있는 섹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일섭 소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시대 시작 카운트다운 수혜주 강력 홀딩입니다. 트럼프 말로만 듣던 트럼프가 진짜로 정권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동나비엔도 북미 비중이 높은 데다가 트럼프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메타가 맨날 지금 저커버거가 감옥 갈까 봐 두려워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100만 달러 내고 데이너 화이터 UFC 사장이 거기 이사로 가서 앉았어요. 그 메타 주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연줄을 잡고 머스크의 연줄을 잡고 데이너 화이트의 연줄을 잡고 있는 주식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 그리고 신일섭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KSP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선박 엔진과 밸브, 그다음에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조선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오늘도 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유들을 살펴본다라면 우선 일본의 대형 해운사가 2031년까지 LNG선을 47% 확충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트럼프가 미국의 군함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오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선박과 관련돼서 환경 규제에 대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정되는 부분이 이제 엔진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에 대한 부품을 만드는 KSP가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떨어지고 있던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KSP에 대한 부분들 현재가서도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함께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4,350원 이하로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는 3,75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현재가에서 진입해도 무리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5,000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조선 엔진 관련 부품주인 KSP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정말 핫한 이슈가 많아서 좀 하나하나 짚어서 오늘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 장재철 박사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항상 보는 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좌우되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여전히 4.6% 웃도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강달러가 지속되겠네라는 느낌이 연초부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이제 상회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게 계속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시장은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높은 수준의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배경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속도가 약하다는 점이 이렇게 장기 금리를 높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한 장기적으로 또 이 높은 금리가 내려오려면 연준의 정책 금리 수준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네네네. 지난 12월 달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4번 인하할 거로 올해 생각됐던 것이 2회로 줄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 금리의 높은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4.6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한 4.3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4.2 정도까지 내려와서 연평균으로는 한 4.25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은 있습니다. 이런 전망에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더 둔화가 되고 있고 연준도 금리 인하를 적어도 2번 정도 한다는 가정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 금리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이거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배드 뉴스로 여겨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 여건 자체가 긴축적으로 되고 네. 그것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4.6%를 올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좀 둔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금융 여건 자체는 지금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적으로 변하고 이런 완화적인 금융 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한 4.6% 웃돌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일단 잠에서 딱 깨시면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하시는 습관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 불확실성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의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의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쯤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 의사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말씀 잠시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불안 심리가 혹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확인된다면 증시 쪽 이끌 만한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되어줄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연준이 지난 통화 정책 회의에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커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월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두 가지의 이제 밸런스를 놓고 좀 보다가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늦게 떨어지니까 물가에 대한 불안을 좀 더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어쨌든 성장세가 확대가 됐을까? 지금 미국 그 경쟁이 굉장히 강한 스트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상향 조정 그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1월 FOMC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책 기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좀 나왔을까요? 지금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 한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15만 개 정도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11월 달에 22만 7천 개보다는 작은 거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것도 보면은 뭐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추세 자체는 우리가 좀 쿨링되고 있다, 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냉각되고 있다고요? 네, 실업률 자체는 4.2%로 좀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지만 고용 시장에 있어서의 그 추세적인 그 둔화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고용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그 채용률, 하이어링 레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점차 줄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지금은 연준의 그 통화 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변수가 인플레이션이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고용 시장의 냉각이 더 진행이 되면 다시 또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또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냉각이 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예.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예. 미국의 그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그 서비스 부분의 성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ISM에서 뭐 제조업 PMI가 좀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트럼프 2.0에 있어서의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정책 자체가 글로벌하게 제조업을 좀 위축시키는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더 진행이 되고 또 서비스 부분도 계속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고용이 좀 줄게 될 것이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올해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고용 지표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게 너무 뜨거우면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고 또 금리 동결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제시되는 거고요. 반대적으로 보면 너무 차가우면 연준이 지금 3번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이거 경기 침체 이 부분 이제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네라고 인식이 되면서 불안감이 퍼질 수 있는 요소라서 오늘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이제 현지 시각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게 되고 그 전부터 누가 혁신상을 받았느니 우리나라 뭐 1000개 이상의 뭐 기업이 참가했느니라고 해서 수많은 기사가 너튜브를 통해서도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박사님이 보는 기준으로. 예. 제가 뭐 CES에 대해서는 쭉 관찰을 네. 안 했었지만은 예, 보면 예. CES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소비자 가전 그 전시 시작했는데 이것이 예. 기술 그리고 첨단 산업 장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CES도 작년과 같이 AI 인공지능이 주된 토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의 발전 그 비전을 얘기를 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HBM 관련된 예. 반도체와 AI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전망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요번에 특히 봐야 될 것이 AI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빌리티 아니면 뭐 웨어러블 디지털 디바이스 그리고 9일 날은 반나절 동안 퀀텀 양자 컴퓨팅에 대한 또 세션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들이 AI와 또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들이 다 합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 AI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IT 기기들과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식으로 또 도움이 될지 네. 이러한 커넥티비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향후 기술 산업, AI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그 CES 그 모멘텀이 선반영되면서 반도체주의 강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오늘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엔비디아, 뭐 젠슨항 그 CEO가 기조연설 이런 부분도 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랠리 때문에 반도체주 강세가 오전장에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가 대비 좀 상승폭 좀 줄이면서 음봉으로 변화 흐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좀 넘어섰고 삼성전자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장중의 좀 흐름을 잠시 봐드렸습니다. 어쨌든 CES 미래 성장 그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조금 더 그 경제 흐름을 좀 짚어보면 정부가 올해 그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나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서 너무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고
있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비추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가 꽤 높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초에 우리가 좀 살펴볼 이슈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작년에 우리 경제는 수출 부분이 이제 드라이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수출이 전년 대비 8.5%인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면서 수출이 경기를 지탱을 했는데 올해는 수출의 증가 폭이 1%대 중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작년에 40% 이상 증가했던 반도체 수출이 거의 뭐 2% 정도 증가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달러 기준이라서 물량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그동안 수출의 호조를 이끌었던 부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의 어떤 뭐 하락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또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선박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수출의 성장 모멘텀 자체는 지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될 것이고 이것이 1.8% 올해 경제 성장률의 주한 요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 한국은행이 11월 달에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었잖아요. 근데 기재부는 1월 2일 날 1.8%로 전망을 해서 그 사이에 12월 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 이 부분이 민간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일부 조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된 것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측도 있고 사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이 이제 코앞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뭐 일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떤 한 외신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또 이렇게 그 가짜 뉴스야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런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좀 혼선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라는 경계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그 연장성에서 살펴보면 환율 위기도 올해 좀 극복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그래도 1,460원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1,480원까지 넘어온 우리로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을까요? 사실 달러 원 환율의 레벨 자체를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달러 원 환율이 높아진 것,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거에 상당 부분은 달러가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강하다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나라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보여서 각 나라들의 통화 자체도 약세를 보이는 건데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경제 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원화 약세 정도와 지금을 비교하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레벨이 높아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환율 자체는 지금보다는 올해 상반기 말이나 아니면 하반기로 갈수록 1,400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연말 되면 1,370원, 80원 그 수준까지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환율과 간접적으로 연결 있는 외국인 투자자 귀환을 위한 요건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불확실성이 좀 많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를 좀 회복시켜 주려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센티멘트를 개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빨리 좀 시급한 시일 내에 좀 된다고 하면 시장에 좀 긍정적이고 또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한국 경제 또 기업 성장을 위해선 줄닭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나. 안에서 새끼 병아리도 쪼고 밖에서 어미 닭도 쪼고 그러면서 조화가 좀 필요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좀 도와주는 맞습니다. 것도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톡 함께했고요. 장재철 박사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강합니다. 이유는 외국인이 여전히 좀 매수를 좀 지켜주서인데 오늘 시장에서 보면 제약과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